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총구장 중 8번째 장으로 디퍼런셜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와이어 회로, 디퍼런셜 시그널링 정의, 신호 구성 성분, 전파 모드, 디퍼런셜 시그널링의 장점과 현실적 고려사항,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위한 디자인룰과 디자인 고려사항,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커먼 모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EMI와 관련된 FCC 규정을 간략히 보고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시그널링의 응용 몇 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나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2개의 선이 있어야 루프가 형성됩니다. 즉, 서킷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회로가 완성되면 배터리를 나가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 됩니다. 모든 회로에 대해서 레퍼런스 전압을 공유하는 신호 전달 방법을 싱크랜디드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싱크랜디드 시그널링은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의 신호만 요구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스위치에서 벌브까지의 전선이 이 분명한 하나의 신호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선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크고 공유된 연결로 구현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H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회로에서 루프를 돌면서 형성되는 전압 관계는 다음식과 같습니다. 패키지 임피던스인 ZA, ZB가 커질수록 벌브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집니다. ZA, ZB, V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벌브에 걸리는 전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와 리시버의 레퍼런스가 매치되어야 합니다. 매치되지 않을 경우 싱크랜디드 시그널링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시버는 드라이버의 레퍼런스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리시버 입장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로 B에서 리시버와 트랜스미터가 그라운드 연결 Z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ZB로 전류 I2가 흐르면 리시버의 전압 -I2 ZB를 유도합니다. 즉, 리시버인 벌브 입장에서 그라운드가 0보다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라운드 바운스라고 합니다. 다중신호의 SSN 상황이나 그라운드 패턴의 렉타운 상황에서 그라운드 바운스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싱크랜디드 신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당 하나의 와이어만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도 필요하지만 공유되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요. 2. 기준 전압의 불안으로 신호가 희생되기 쉽습니다. 3. 그라운드 바운스에 취약합니다. 4. 위와 3번 때문에 로우 임피던스 코먼 레퍼런스 연결이 요구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선 회로 A와 회로 B가 각각 별개의 구분된 리턴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와이어와 공유되지 않고 신호와 짝을 이루는 리턴 와이어로 구성된 회로를 투와이어 회로라고 합니다. 투와이어 회로를 사용하면 첫째, 글로벌 레퍼런스로부터 리시버가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와이어가 레퍼런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패키지 안에 리시버와 드라이버 간의 공유, 임피던스 커플링이 없게 됩니다. 셋째, 노이즈에 대해서 2개의 선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노이즈 내성이 강해집니다. 보시는 그림은 투와이어 시그널링의 특별한 경우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매치된 트레이스의 2개의 컴플리멘터리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것을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에서는 다음을 가정합니다. 먼저, 같지만 반대인 AC 전압과
전류를 두 선으로 전달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이 대칭이어서 두 선은 레퍼런스로 같은 양만큼 커플된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정확히 대칭이 되지 않으면 일부 전류가 레퍼런스로 유입되고 커먼 모드 노이즈를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ZA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노이즈 내성이 강해집니다. 보시는 그림은 리턴판 위에 두 개의 신호 라인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싱그랜디드 신호 기준은 레퍼런스인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전압 V1과 V2는 레퍼런스인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값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디퍼런셜 페어 신호의 기준은 짝이 되는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전압 기준 관계가 그린 VDIP처럼 됩니다. 보시는 파형은 왼쪽 두 신호선에 걸리는 전압 V1과 V2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커먼 모드 신호는 DC입니다. 여기서는 1.25V입니다. 이 신호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며 SI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디퍼런셜 혹은 코먼이란 말은 디퍼런셜 페어 전송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송선의 속성이 아니라 신호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퍼런셜 신호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먼 레퍼런스 즉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두 신호선에 나타난 전압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 디퍼런셜 전압 B는 두 신호선 사이의 전압으로 A 빼기 B가 됩니다. 커먼 모드 전압 C는 두 전압 A와 B의 평균으로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입니다. C와 D를 사용해서 A와 B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드 신호를 O라고 하면 O는 A 빼기 B를 2로 나눈 것입니다. 이분 모드 신호를 E라고 하면 E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입니다. O와 E를 사용해서 A와 B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드라는 것은 라인 페어의 특별한 엑사이테이션 상태를 말합니다. 디퍼런셜 신호는 아드 모드에서 드라이브 되고 코먼 모드 신호는 이븐 모드에서 드라이브 됩니다. 아드 모드는 디퍼런셜 모드가 아닙니다. 아드 모드와 이븐 모드만 있을 뿐입니다. 아드 모드 임피던스는 아드 모드에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이고 디퍼런셜 임피던스는 디퍼런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입니다. 신호가 전파되는 모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싱크랜디드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드라이버와 리시버 사이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리턴 전류는 레퍼런스인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모드는 아드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드라이버와 리시버 사이가 한 쌍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신호를 각각의 신호선으로 전달합니다. 아드 모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통한 리턴은 없습니다. 마지막 모드는 코먼 모드입니다. 물리적 구성은 아드 모드와 같고 인가되는 신호가 같은 극성을 갖고 두 개의 선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븐 모드입니다. 이븐 모드는 설계 시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원치 않는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예상치 못한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로우 시그널 레벨 어플리케이션에 유리합니다. 싱그랜디드보다 2배 신호 레벨 효과를 갖습니다. 즉, 하이 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라운드를 리턴 패스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그라운드 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됩니다. 싱그랜디드에서는 그라운드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신호선 쌍서로가 기준이기 때문에 코먼 모드 시프트에 덜 민감합니다. 커넥터 연결 부위 같은 곳에서 인덕턴스 성분이 증가하여 그라운드 시프트가 일어나기 쉬운데
커먼 모드 리젝션으로 민감도가 업데됩니다. 넷째, 싱글핸디드에 비해서 스위칭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방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1GHz에서 디퍼런셜 페어 사용 시 싱글핸디드 마이크로 스트립에 비해서 40dB 이상 EMI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싱글핸디드에 비해서 드라이버 출력 DT분의 DI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밸런스드 되지 않거나 필터드 되지 않을 경우 EMI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현실적 디퍼런셜 신호는 완벽하게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의 신호가 아닙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신호가 약간의 타이밍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상의 라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0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류의 일부는 어딘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어딘가는 아마도 그라운드일 것입니다. 유사하게 두 신호선의 길이가 똑같지 않으면 환상의 라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합이 0은 아니며 전류의 일부는 어딘가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전류가 커지면 파워 시스템 인티그리티 문제 혹은 EMI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룰은 두 선의 길이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선 간의 스큐는 RT의 20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이즈의 기여도를 싱글핸디드 기준으로 2.5% 크기 이하로 하기 위함입니다. 흔한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는 파트의 타이밍, 스펙상, 길이의 차이가 나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는 코어 모드 그라운드 전류가 흘러 EMI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은 두 선의 전류 합이 0, 즉 그라운드로 향하는 리턴 전류가 0임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크기가 같지 않거나 정확하게 위상이 반대가 아닌 디퍼런셜 신호는 디퍼런셜 성분 외에 코먼 성분을 갖습니다. 제어되지 않은 코먼 전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신호가 전이할 때 로우로 인식하는 레벨과 하이로 인식하는 레벨 사이의 불확실한 레벨 구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식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이 작을수록 타이밍 버젯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 신호 중 하나는 T1에 도착하고 다른 하나는 T2에 도착하면 평균 도착 시간은 T1 더하기 T2를 2로 나눈 값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T1과 T2 간의 스큐는 라이즈 타임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T1이 도착했지만 T2가 도착할 때까지 리시버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타이밍 버젯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SI 관점에서 더 큰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커머 모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간을 RT의 20분의 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패스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꼬불거리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저회전과 우회전의 수가 같게 합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위한 두 번째 디자인 룰은 두 선을 가깝게 배선하는 것입니다. EMI는 루프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이즈 타임이 느리면 EMI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루프 면적이 EMI를 작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선이 강력하게 커플될수록 외부 노이즈가 같게 적용되어 노이즈 리젝션 특성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디자인 룰은 두 선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퍼런셜 임피던스는 두 트레이스의 간격에 따라 카플링과 함께 변합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EMI 문제와 노이즈 이뮤니티 때문입니다. 위 2번과 3번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 룰은 로컬 크로스톡을 작게 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클럭 플러스 쪽이 클럭 마이너스 쪽보다 어그레서에 가까워 크로스톡이 크게 커플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크로스톡은 리시버에서 캔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영역에서는 킵 아웃 존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한 레이어 간 거리는 23mm이고 모든 트레이스는 하프운스로 아래판에서 6mm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 유전율은 4.3이고 손폭과 간격은 그림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그레서로부터 거리에 따른 텍스트 개수를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면 크로스톡을 줄이는 효과적인 요인은 디퍼런셜 페어, 신호끼리 타이트한 커플링보다는 상호 간의 간격입니다. 디퍼런셜 신호를 디자인할 땐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단 간격 23mm, 트레이스 두께 하프운스, 아래 판으로부터 트레이스까지 거리 6mm, 유전 상수 4.3인 적층 구조에서 스트림 라인의 트레이스 폭과 트레이스 간거리에 따른 임피던스 관계를 보여줍니다. 타이트하게 커플된 트레이스는 트레이스 간 간격을 좁기 때문에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낮아집니다. 디퍼런셜 임피던스를 낮아지기 전으로 맞추려면 트레이스 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AC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감쇄가 더 커지게 됩니다. PCB 배선을 하다 보면 기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부품 실장을 한 스루홀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비아나 스루홀의 일련들은 신호 라운팅의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특히 디퍼런셜 신호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위에 있는 디퍼런셜 신호는 두 신호선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련의 방해물 사이로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방해물 끝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위치한 디퍼런셜 신호의 경우 두 신호선이 넓게 떨어져 있어 각각의 트레이스가 개별적으로 방해물 사이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신호는 타이트하게 커플링되는 것이 좋지만 전 페이지와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루즈한 커플링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디자인할 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타이트하게 커플된 디퍼런셜 신호선이 방해물을 만나 피해가는 경우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쉽게 접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방해물을 피하기 위해 두 트레이스가 벌어지는 구간은 그 구간 앞 뒤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할 때 Z2는 커플링, 커패시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ZD보다 커질 것입니다. 전송선에서 커패시턴스, 인덕턴스, 전파 시간, 그리고 임피던스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3장 트랜스미션 라인의 1차 모델편을 참고해주세요. Z2 구간에서 인덕턴스 L2는 정상적인 ZD 구간에 인덕턴시 LN에 추가된 인덕턴스 L-XS를 더한 것이고 LN에 위식을 대입하면 보시는 식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L-XS의 기인한 반사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ZDB 105ohm이고 Z2가 125ohm이라고 하면 반사 개수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전파 시간이 신호 상승 시간보다 훨씬 짧다면 반사는 거의 없게 됩니다. 만약 반사가 문제가 된다면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패턴 폭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 시그널이 전파되며 보게 되는 임피던스가 디퍼런셜 임피던스입니다. 이것은 구조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의 모드도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신호선 간의 커플링이 없을 경우 두 선 간 임피던스는 각각의 싱그랜디드 임피던스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 왼쪽 회로에서 사각형으로 표현된 전송선의 단면이 이 단면 그림입니다.
이 전송선의 끝단이 오픈되어 있는지 터미네이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오른쪽 화형과 같은 그림이 관찰됩니다. 이때 터미네이션은 커플이 없으므로 Z0의 2배가 됩니다. 두 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선이 가까워지면 커플링의 결과로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터미네이션 임피던스의 계산에 그 영향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트레이스 1과 트레이스 2가 가까워지면, 즉 커플링 되면 트레이스 2의 전류 일부가 비례 상수 K를 가지고 트레이스 1으로 흐르게 됩니다. 트레이스 1의 SE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 트레이스 2의 SE 임피던스를 Z22이라고 하면 트레이스 1과 트레이스 2에 나타나는 전압 V1과 V2는 아래와 같습니다. Z11 곱하기 K를 Z12라 하고 Z22 곱하기 K를 Z21이라 하면 V1과 V2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시계 형태가 매트릭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스트림라인 디퍼런셜 신호선의 단면입니다. 이것을 커패시턴스를 사용한 근가 모델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1과 트레이스 2로 같은 신호를 보내는 이분 모드에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빨간색 삼각형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타이트하게 커플되었을 때 임피던스가 높게 나타납니다. 트레이스 2를 그라운드로 묶고 트레이스 1의 신호를 보낼 때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패턴 간격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 원형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1과 트레이스 2로 구성이 반대인 신호를 보내는 아드 모드에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타이트하게 커플되었을 때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분홍 사각형입니다. 트리스 사이의 간격이 넓을 때는 모드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지만 간격이 좁아지면 모드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다른 경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커플링에 의한 임피던스 변화 및 전압값은 전전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Z11은 Z22와 같이 Z0이고 아드 모드에서 I2는 -I1이므로 이 값들이 위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트레이스 1의 유효 임피던스, 즉 아드보드 임피던스 또는 SE 임피던스는 I1분의 V1이므로 Z0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K 괄호 닫고입니다. 또는 Z0는 Z11이고 K는 Z11분의 Z12이므로 Z보드는 Z보드 빼기 Z12입니다. 트레이스 종단에서 반사를 막기 위한 터미네이션 저항 값으로 위 Z보드 값을 트레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I1이 -I2이고 전류가 그라운드로 흐르지 않는다면 굳이 그라운드로 터미네이션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두 선 간에 터미네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라운드 노이즈로부터 신호선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값은 아드 모드 때 값의 2배입니다. 따라서 Z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임피던스가 55옴인 트레이스의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종종 85옴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두 트레이스가 가까워지면 선단 커플링이 증가하고 Z1, 2 성분이 커집니다. 따라서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Z0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선 간 신호가 커머보드의 경우 I1은 I2와 같으므로 임피던스와 전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개별 트레이스 임피던스는 Z0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K 괄호 닫고가 되고 각각의 트레이스의 위값을 가진 저항을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됩니다. 코먼 모드의 경우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전류는
I1의 2배이므로 위 저항값을 가진 저항 2개를 병렬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Z 커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트레이스 페어에서 코먼 모드 임피던스는 디퍼런셜 모드 임피던스의 대략 4분의 1입니다. 커먼 모드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먼 모드 밸런스입니다. 디퍼런셜 모드 시그널 앰플러튜드분의 코먼 모드 시그널 앰플러튜드를 코먼 모드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때 코먼 모드 시그널 앰플러튜드는 DC가 아닌 AC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디퍼런셜 시스템은 코먼 모드 성분이 없고 완벽하게 밸런스 됩니다. 코먼 모드 밸런스가 마이너스 80dB 즉 디퍼런셜 모드 시그널 앰플러튜드 대비 10,000분의 1이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디지털 로직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dB 정도입니다. 두 번째 커먼 모드 고려 사항은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입니다. 모든 디지털 리시버는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겨도 동작은 될 수 있지만 지터에 어떤 영향을 줄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규정을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 줄여서 CMRR은 인풋 스위칭 스레스홀드가 정의된 노이즈 인풋에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인풋 단자의 커먼 모드 노이즈나 파워 단자의 노이즈에 대해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VCC에 대한 마이너스 50dB, CMRR은 VCC에 100mV, AC 노이즈가 있을 때 0.3mV 등과 디퍼런셜 노이즈 소스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세 번째 커먼 모드 고려 사항은 디퍼런셜 성분 중 일부가 커먼 성분을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더넷 10베이스-T의 물리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밸런스를 이룰 경우 두 개의 시원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서로 상쇄되어 셋이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커패시턴스가 약간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C2라고 하면 드라이버 앰플러튜드는 각각의 와이어의 대략 2V pp이고 스위칭 타임은 25나노초이므로 커먼 모드 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됩니다. 2피코페럿이라는 작은 차이가 160 마이크로암페어라는 커먼 모드 전류를 만드는데 이것은 국제 방사 규정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커먼 모드 전류는 EMI 문제와 밀접합니다. PCB에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연결되어 코먼 전류가 흐르는 회로의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코먼 전류 양은 인가된 코먼 전압과 코먼 임피던스에 의존합니다. LP코페럿의 카플링 캐패시턴스는 1GHz에서 165매 임피던스를 갖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의 디퍼런셜 신호는 방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코먼 모드 전류는 EMI에 큰 기여를 합니다. FCC는 EMI에 대해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A는 산업 혹은 생산 환경에 관한 규정이고 클래스 B는 가정 혹은 사무 환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클래스 B 방사 허용 한계를 보여줍니다. 3m 지점에서 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30MHz부터 시작해서 88MHz까지는 100 마이크로볼트/미터 이하로 전자파가 측정되어야 하고 88부터 216MHz에선 150 마이크로볼트/미터 이하로 216부터 960MHz에선 200 마이크로볼트/미터 이하로 그리고 960MHz 이상부터 3GHz까지는 500 마이크로볼트/미터 이하로 측정돼야 합니다. 규정에는 측정 주파수 구간이 있으며 구간별로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고주파로 갈수록 방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허용 한계가 우상향하는 계단 모양을 갖습니다. 방사되는 에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식에서 F는 주파수, N은 케이블 길이, R은 측정 지점까지 거리 즉 3입니다. 예를 들어 원실 리드, 트위스티드 케이블에서 방사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커먼 전압이 100mV이고 커먼 임피던스가 200ohm이고 케이블 길이가 1m라고 할 때 100MHz에서 방사 에너지를 구하면 위식에 따라 2만 마이크로 볼트/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FCC 클래스 B 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한 값입니다. 위에처럼 0.5mA 정도 작은 양의 코먼 모드 전류도 제품을 EMI 인증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드라이버 스큐를 최소화하고 디퍼런셜 페어 비대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쉴드된 케이블을 사용해서 리턴 패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커먼 전류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먼 모드 초크를 사용해서 커먼 전류를 최소화합니다. 초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의 대표적인 예로 NAND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 보았던 이더넷 10&100 베이스 T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형적인 NAND 인터페이스는 105ohm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링을 사용합니다. L1과 C1 혹은 L2와 C2는 디지털 신호 이상의 주파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PCB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해야 합니다. C1과 C2 임피던스가 동일해야 하고 전 경로를 통해서 대칭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칭이 되면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속 신호를 먼 거리로 보내는 경우에도 디퍼런셜 신호를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동단에서 디퍼런셜 터미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좌측 디퍼런셜 터미네이션은 하나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디퍼런셜 신호에 대해서는 훌륭히 터미네이션 역할을 하지만 커먼 모드 전류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먼 모드 전류가 주입되었을 경우 공진 억제력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우측의 경우 두 개의 터미네이션 저항과 하나의 커패시터를 사용한 터미네이션입니다. 이 경우 디퍼런셜 신호는 두 개의 저항으로 터미네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커먼 모드 전류가 주입될 경우 커패시터를 통해 공통 그라운드로 전류를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나의 좋은 디퍼런셜 터미네이션이 필요하고 커먼 모드 공진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CM 터미네이션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그라운드 시프트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봅니다. 지구 표면의 포텐셜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워 분배 전류, 전자기장 상호작용, 번개, 토양층 저항 등 다양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간의 수 볼트의 포텐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쉴드 되지 않은 트위스티드 디퍼런셜 페어 시그널링은 링크 양 끝단에서 직접적인 그라운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와 리시버 간의 포텐셜 차이가 리시버의 커먼 모드, 인풋, 레인지 안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캐버닛 접기 그라운드 연결은 링크 양단 세시를 허용 가능한 전압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주파 싱글핸디드 시그널링은 링크 양 끝단에 직접적인 그라운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그라운드 연결은 고주파 리턴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임피던스 제어되는 구조로 신호선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접지 그라운드 연결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캐버닛 안에 추가 접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은 AC 파워 세이프티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른 AC 전원을 사용하는 두 프레임 간의 메탈적인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지선 사이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될 경우 아마도 GFI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캐버닛 간에 꼭 연결해야 한다면 같은 어스 포텐셜을 갖는 그라운드에 적지되어야 합니다. 디퍼런셜 신호선을 약하게 카플링 했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장점은 코먼 모드 노이즈가 작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커플링 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노이즈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커먼 모드 초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장점은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각각의 SE 임피던스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루팅 컨스트레인즈가 완화되어 디자인이 수월합니다. 디퍼런셜 신호선을 타이트하게 카플링했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장점은 불완전한 리턴 패스에서 디퍼런셜 임피던스 불연속이 줄어듭니다. 다음 장점은 덴시티를 높여 보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이트 카플링의 장점이 위크 카플링의 장점보다 크기 때문에 타이트 카플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요약하겠습니다. 1. 어떤 디퍼런셜 페어는 그냥 어떤 두 개의 전송선입니다. 2. 디퍼런셜 시그널링은 적은 레일 컬랩스, 적은 EMI, 좋은 노이즈 면역성, 감쇄에 덜 민감함 등 싱글핸드 시그널링보다 많은 SI 강점이 있습니다. 3. 디퍼런셜 페어의 어떠한 신호도 디퍼런셜 시그널 성분과 코먼 시그널 성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각 성분은 전파되면서 모드에 따른 임피던스를 보게 됩니다. 4. 디퍼런셜 임피던스는 디퍼런셜 신호가 보게 되는 임피던스입니다. 5. 모드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셜 페어가 동작하는 특별한 상태로 모드를 유발시킨 전압 패턴은 왜곡 없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6. 디퍼런셜 페어는 아드 모드 임피던스, 이븐 모드 임피던스, 그리고 각 모드에서 타임 딜레이로 완벽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7. 아드 모드 임피던스는 페어가 아드 모드로 구동될 때 한 라인의 임피던스입니다. 8. 디퍼런셜 모드라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단지 아드 모드, 디퍼런셜 시그널, 디퍼런셜 임피던스만 있을 뿐입니다. 9. 한 페어에서 라인 간 카플링은 디퍼런셜 임피던스를 감소시킵니다. 10. 디퍼런셜 혹은 코먼 임피던스를 믿을 만하게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2D 필드 솔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1. 타이트한 카플링은 디퍼런셜 페어에서 디퍼런셜 크로스톡 픽업을 최소화하고 리턴 플레인 갭을 가로지를 때 디퍼런셜 신호가 바라보는 임피던스 불연속을 최소화합니다. 12. 가장 흔한 EMI 소스 중 하나는 외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나가는 코먼 시그널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두 라인 간 비대칭을 줄이고 외부 케이블에 코먼 모드 토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13. 디퍼런셜 페어의 행동에 관한 모든 기초적 정보는 디퍼런셜과 코먼 임피던스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더 기초적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 이븐, 그리고 아드 모드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